이번 시간 제19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해서 자료 수집 방법의 결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료 수집의 절차와 자료의 종류는 그냥 밑줄만. 밑에 자료 수집의 절차는 문제가 정의되고 조사 설계가 끝나면 자료 수집을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료 수집은 이제 2차 자료를 먼저 수집한 다음에 1차 자료 수집을 이제 이어가는데요. 자, 넘기시면 이제 자료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1차 자료와 2차 자료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필기를 해볼게요. 1차 자료와 2차 자료라는 게 중요하죠. 1차와 2차. 자, 우리가 1차는 그냥 어떤 당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당면할 때 당면 문제다. 그래서 조사 목적으로 별도 수집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조사 목적으로 별도로 수집한다. 별도로 수집이 해야 하는 자료다. 이렇게 보세요. 2차 자료는 이미 수집되어 있는 자료예요. 수집되어 있는 자료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통계라든지 그 다음에 간행물, 그 다음에 조사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연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연구 자료.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있다.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자료는 우리가 얻었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이제 본다면 2차 자료는 다른 조사를 목적으로 이미 수집되어 있는 2차 자료로 내부 2차 자료와 외부 2차 자료가 있는데요. 내부 2차 자료는 회사의 회계 자료, 판매 기록 등을 말하며 외부 1차 자료는 이제 정부의 통계 자료, 협의회 발간 자료, 기타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 등을 말한다. 그래서 2차 자료는 1차 자료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1차 자료는 적절한 2차 자료가 없을 때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직접. 그래서 이때 수집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하고 그 수집 방법은 이제 관찰법, 집문법, 실험법, 앞에서 이제 봤던 표적 집단 변조법 등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 수집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관찰법, 질문법, 실험법,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표적 집단 변조법 등 인터넷 사용이 1차 자료에 대한 자료다. 그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밑줄만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척도입니다. 척도. 척도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조사할 때 척도라는 걸 씁니다. 척도의 형태를 보시면 면목 척도라는 게 있죠. 자, 이건 이제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할 목적을 숫자를 비교해서 뭐 교차 분석이나 부호 검증 이런 것들이고요. 서열 척도. 자, 측정 대상 간의 순서 관계를 밝혀주는 척도입니다. 주로 정확하게 이제 정량화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태도, 선호도 등의 측정에 이용돼서 양적인 비교는 제공하지 못하고 따라서 중앙값이나 서열 상관관계, 서열 간의 차이 분석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산술평균이나 표준표준과 같은 산술 계산은 이제 불가능하죠. 등간 척도. 자, 등간 척도는 이제 어떻습니까? 동일한 사이 등간. 그래서 속성에 대한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 사이의 간격이 이제 동일한 척도죠. 양적인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나타내는 해당 속성이 전혀 없는 절대적인 원점, 기준점이 아니라 원점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원점은 존재하지만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같은 거. 자, 비율 척도 같은 거는 자, 이런 것들도 좀 세부적으로 좀 어렵게 된다면 낼 것 같아요. 등간 척도의 특성이나 비율 계산의 절대점이 0이 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무게라든지 체중이 어떠냐, 소득 가능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갈게요. 우리가 관찰법은 어떤 건지 이제 볼게요. 189페이지. 자, 관찰은 사람들이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기 꺼려하는 정보를 얻는데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느낌이나 태도, 동기 등을 관찰할 수 없고 소비자의 장기적인 행동도 관찰하기 어렵다. 관찰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때 조사가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피관찰자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찰법의 장단점 같은 건 좀 체크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보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9페이지부터 여기는 별표를 한 2개 정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관찰법 지금 살펴봤죠. 그럼 항상 장단점이라는 게 나와요. 장점과 단점.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이제 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이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법의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응답자의 협조 의도나 응답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인이 모르게 관찰하니까.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발생한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객관성과 정확성이 높죠. 자, 단점은 이제 이 심리적 현상을 관찰할 수 없다는 거죠.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찰하기 어렵고 사적인 활동을 관찰하기 또 어렵고 설문자에 비해 비용이 또 많이 든다는 거죠. 설문지에 대해서. 그럼 서베이법. 서베이법이 이제 설문지법이에요. 서베이법이 설문지입니다. 우리 이제 논문 쓸 때 이걸 썼죠. 자, 그래서 얘는 즉 질문법이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료를 얻는 방법이죠. 그래서 시간과 우리가 그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 가장 많은 사용되는 1차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의해 보시면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는 편지에 의한 방법, 전화로 하는 방법, 개인 인터뷰, 면담의 방법. 조사자는 이제 시간, 예산, 조사 목적, 조사자의 자질 등을 고려해서 적당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죠. 장단점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질문지법이 가장 큰 이점은 다용도성에 해당하고요. 또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서 많은 정보를 또 짧은 시간에 저렴하게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기타입니다. 기타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기억 실험법. 자, 이런 이제 목표 시장의 고객을 실제 상황에 놓이게 해서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실험실 실험과 현장 실험이 두 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니은은 이제 표적입니다. 표적 집단 면접법이라는 거죠. 면접법. 그래서 우리가 FGI라고 하는데 앞쪽에서 얘기를 했었죠. 전문가가 이 전문적 지식을 지닌 조사자가 8에서 12명의 응답자 집단 고객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한 지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벌여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겁니다. 수집하는 거죠. 마케팅 조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탐색적 조사의 방법인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은 관찰법이 탐색 조사고 실험법이 인가 조사고 질문 조사법이 기술 조사다. 그래서 1차 자료 조사로 가장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가 표본 설계 같은 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표본 설계. 자, 이 전수조사라는 것은 전체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집단이 전체입니다. 전체를 조사하고 표본은 샘플이죠. 그래서 표본 조사라는 것은 모 집단 중에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가 샘플링하는 거죠. 샘플링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표본 설계라는 것은 조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조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전수조사, 표본조사. 표본조사는 이제 밑에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려 요소는 뭐 표본 단위, 표본 크기, 표본 추출 절차, 자료 수집 수단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추출에 대한 그 방법은 순서, 우선 모집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표본 추출, 자, 우리가 표본 추출에 대한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 그래서 이제 이게 출제 빈도가 높은데요. 어려우니까. 첫 번째는 이제 확률. 표본 추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통계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표본을 추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 박스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191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항상. 이 구분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1페이지는 구분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좀 어렵지만은.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법이 있고요. 자, 비교를 해야 됩니다. 또 비확률. 확률이 있으니까 비확률이 있겠죠. 표본 추출법이 있다. 자, 요걸 이제 비교를 하자는 거죠. 추출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서, 자, 표본 추출법의 이제 확률 표본 추출법은 단순 무작위 추출법은 이제 일정 수의 표본을 안수표, 랜덤이죠. 이용해서 무작위로 우리가 추출하는 거.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층별 표본 추출법은 이제 모집단을 소집단들로 나누어서 이들 각 소집단별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니까 층별이고요. 군집은 이제 군집 표본 추출법은 무작위 표본 추출한 후 추출된 소집단 내의 구성원들을 모두 조사합니다. 확률이 아닌 비확률 추출법은 표본 추출법은 편의 표본 추출법은 이제 임의로 선정한 지역과 시간대 조사자가 원하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선택하고, 판단 표본 추출법은 이제 조사 문제를 잘 알고 있거나 모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되는 특정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할당 표본 추출법은 분류 기준에 의해서 전체 표본을 소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 필요한 대상을 추출해서 상업적으로 마케팅 조사에 널리 이용되는 거죠. 자,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 가장 정교한 기법은 뭐니? 그러면 할당 표본 추출법을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넘기시면 이제 결과의 분석과 활용이에요. 그래서 결과의 분석. 이러한 앞에서 제시한 단계를 거쳐서 자료를 수집하면 이 번호를 붙여서 이 코딩을 합니다. 그다음에 컴퓨터에 입력해서 여러 통계적 기법을 서로 분석하는 거죠. 그다음 밑에 보고서 작성과 대안의 제시를 하죠. 의사결정을 해서. 그다음 유통 마케팅의 자료 분석 기법도 미출만. 자료 분석의 의의는 마케팅 조사를 위한 자료가 수집되면 이 자료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에 일정한 번호를 붙인다. 이 코딩을 하죠. 컴퓨터에 입력해서 적절한 통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마케팅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문장과 도표로 정리하고, 자,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용어 정리 중요합니다. 자료 분석 동그라미. 수집된 자료를 가공해서 어떠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 자료가 모이고 정리돼서 이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을 때 자료를 정보를 변화하는 거고요. 분석과 해석을 바꿔낼 수 있어요. 자, 해석은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정보를 서로 결합해서 연구의 가설이나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과정이 있고, 자료 분석의 기법의 체계는 그 자료 분석 기법 분석법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에 따라서 변수가 하나인 것을 단일 변수, 변수가 둘인 것을 두 변수 분석, 다변량 분석이라고 하고, 두 변수 분석을 다변량 분석을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자료 분석에 대한 기법은, 자, 요인 분석. 여기서 이제 변수가 여러 개인 다변량 분석 기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요인 분석 밑줄. 요인 분석은 여러 변수 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해서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내재적인 요인을 추출합니다. 변수의 수를 줄이는 기법이고요. 군집 분석. 유사성이 있는 집단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은 조사 대상들을 서로 연관성에 근거해서 동질적인 집단 군집으로 묶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다차원 척도법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상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을 근거로 해서 제품, 상품의 상대적 위치, 브랜드나 포지션 같은 거죠. 그래서 제품의 상표의 포지션인 전략에 유용하게 사용되고요. 자, 컨조인트 분석. 많이 듣던 거죠, 예전에.
자, 이런 제품 구매 시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 속성별로 소비자가 원하는 속성별 수준에 찾아내서 최적의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컨조인트 분석은 제품 대안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정도로부터 소비자의 각 속성에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도와 각 속성 수준의 효용을 또 추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디귿번에 보시면 컨조인트 분석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여러 속성 수준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제품 프로파일을 대안을 제시하고 응답자들은 그 각 프로파일에 대한 그들의 선호 정도를 답합니다. 그래서 컨조인트에 대한 그 분석은 제품의 최적 속성을 결정하고 매출액, 시장 점유율의 추정, 그 다음에 연구 대상 제품에 대한 수익성, 사업성을 분석한다. 자, 시장 세분화에 대한 광고,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또 활용하고 하는데요. 자, 회기 분석 같은 거는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회기 분석은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독립 변수가 있습니다. x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종속 변수를 추출하는 거죠. y를 한 개를. 그래서 중요한 시장 지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어떤 것인 거에 대한 그 영향 정도를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측 대상 변수로 선정된 하나의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개의 변수를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회기식으로 나타난다면 뭐 y는 뭐 ex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함수에 의해서 표현되는 거죠. 여기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방향 등의 회기 계수로서 이제 나타나는 것도 합니다. 자, 우리가 분산 분석. 자, 이거는 그냥 아노바, 영어 그냥 읽는 그대로 아노바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떠한 독립 변수의 값을 서로 다른 세분 시장 또는 목표 집단에 대해 서로 다르게 했을 때 알려고 하는 종속 변수의 값이 각 집단별로 다른가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의 수가 하나이고 독립 변수의 수가 하나인 경우는 우리가 이런 분산 분석, 독립 변수가 두 개인 경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원 분산 분석.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고 하는 종속 변수의 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때 다병량 분석, 그죠? 다병량 분석은 종속 변수가 여러 가지,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이건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원 하나죠. 1원 분산 분석. 자, 이거는 그냥 독립 변수 하나, 종속 하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원 분산 분석. 자, 이건 독립 두 개, 종속 하나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변량 분석이라는 건 분산 분석은 자, 이거는 종속 변수가 여러 가지, 종속 변수가 여러 개다. 요건 좀 체크해 볼 내용입니다. 나올 수가 있고요. 특정한 소매점에서 여러 가지 판촉 방법에 의한 매출 성과의 인가성을 규명하고자 할 경우 활용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별 분석은 사전에 정의된 둘 또는 그 이상의 집단이 어떤 측면에서 서로 구분이 되는지를 알아내는 데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캐노니컬, 우리가 컬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밑에 회기 분석과 유사한 분석 기법으로 회기 분석의 경우는 종속 변수가 하나로 제한하는 반면 얘는 종속 변수 여러 개를 또 포함해서 분석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마케팅의 정보 시스템은 이제 밑에 의에 가시면 뭐 마케팅 정보 시스템은 마케팅 의사결정자들이 마케팅 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실행 및 통제를 개선하는 목적이고, 자, 넘기시면 그 필요성은 고객에 대한 그 정보 수입 필요성 증대, 그 다음에 가격 정책의 비가격 경쟁의 양상이 변함에 따라서 마케팅 수단의 효율성에 대한 그 정보의 필요성을 증대하고 한정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장점. 자,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밑에 요거는 좀 체크해 볼게요.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페이지 196입니다. 자, 양가로 2번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그래서 마케팅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하이 시스템입니다. 하이 시스템. 자, 그래서 내부 보고. 자, 이건 일상적인 정보를 기관 보고서를 통해서 경영진에 때 보고하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 보고고. 그다음에 마케팅 정찰 시스템. 자, 이건 맙매원 또 소매기관, 외부 정보 수집 전문가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조사 시스템. 마케팅 조사 시스템. 자, 이건 기업이 이제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 해결을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거고,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그 정리 파트가 중요합니다. 197페이지 가시면, 자, 마케팅 조사와 그 다음에 마케팅 정보 시스템에 대한 비교가 중요하죠. 마케팅의 정보 시스템. 자, 마케팅 조사는 외부의 정보 취급에 치중하는데, 마케팅 정보 시스템은 외부 및 내부 자료도 취급하고요. 마케팅 조사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주지만, 이 마케팅 정보 시스템 문제 해결은 물론 문제 예방에도 관심을 주고요. 마케팅 조사가 그냥 단속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기준으로 운영하는데, 마케팅 정보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마케팅 조사가 과거의 정보에 치중했다면, 자, 마케팅 정보 시스템은 미래지향이죠.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죠. 더 우리가 상위 개념입니다. 컴퓨터 지원 없어도 이제 가능했어요. 설문조사, 마케팅 조사가. 근데 정보 시스템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이고, 옛날에 마케팅 조사는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자료 원인이었는데, 이 정보 시스템은 마케팅 조사 이외에도 다른 하위 시스템을 또 포함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케팅에 대한 유통 마케팅의 성과 평가는, 자, 목표는 이제 밑에 넘기시면은 판매를 하는 행위라는 오래 개념에서 벗어나 고객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 관계를 구축하면서 그에 대한 고객들의 상응한 가치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고객 자산의 의의만 체크해 보세요. 유통 마케팅의 목표로서는 고객 자산은 현재 고객과 잠재 고객과 각각 할인된 LTV, 고객 생애 가치를 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현가를 할인하는 거죠. 수익성 높은 고객 기업도 높은 총수를 보일수록 그 기업은 또 고객 자산이 또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고객 자산은 현재의 매출 혹은 시장 점유율보다 더 나은 기업 성과 지표일 수도 있다. 매출과 시장 점유율은 과거의 기업 성과를 반영하지만 고객 자산은 미래 성과를 반영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오른쪽 그 마케팅 투자 수익률의 측정은 두 번째, 보통 ROI라고 하죠. 마케팅 투자에 발생하는 순수익, 마케팅 투자 비용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마케팅 ROI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없다. 자, 성과표는 이제 기업은 브랜드 인지도, 매출, 시장 점유율 등의 전통적인 마케팅 성과 척도에 근거로 해서 마케팅 수익률을 평가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성과 척도를 모아서 마케팅 성과표를 작성하죠. 그럼 유통업의 성과 평가라는 것을 이제 넘기시면은, 자, 그냥 내용만 그냥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효과성, 목표 대비 얼마나 달성이 되느냐, 효율성, 그죠? 우리가 아웃풋과 인풋을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일정한 비용으로 가능한 많은 산출을 획득하는, 일정한 산출을 얻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가능한 최소로 하는 것으로 투입된 산출 비용을 정의하는 겁니다. 생산성, 수익성을 나타내고, 형평성은 이제 공평성, 경영 성과의 분배에 대한 거죠. 자, 영업 손익에 대한 것은 자, 우리가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일단은 포괄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죠. 앞쪽에서 제가 재무제표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입니다.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유량이죠. 반면 재무상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자산, 자본, 부채,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저량의 개념을 파악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수익, 판매비와 관리비를 우리가 빼면 영업손익이 된다. 이 정도만.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산식은 매출액 총수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영업손익은
매출 총수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경상손익은 영업손익,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같은 거죠. 영업외 비용을 뺀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수익은 경상손익 플러스 특별이익, 부동산 처분하는 거 마이너스 특별 손실 빼고, 단기 순수익은 이제 밑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수익 마이너스 법인세 비용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분기점의 분석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분석입니다. 그래서 뭐 앞쪽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연 설명만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BEP라고 하죠. BEP. 그래서 손실도 이익도 나지 않는 거. 그래서 얼마큼 몇 가지 팔아야지만 우리가 몇 개 이상이 있어야 이익이 나와서 그걸 우리가 BEP를 따질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자, 이거는 넘기시면 이제 이 CVB 분석이 영업이익이 0이 되는 하나의 점으로서 CVB 분석, 원가 조업도 이제 수익 분석을 합니다. 일부분이고요. 비용과 조업도가 이익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계산했었어요. 그래서 매출액은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매출액 곱하기 변동비율 고정비 더한다. 그래서 매출액 단위 판매 가격은 매출량에다 단위당 판매 가격은 매출량 단위당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에다 매출량 곱하고, 손익분기점은 자, 앞쪽에서 우리가 계산했었잖아요. 고정비는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볼륨, 조업도 판매량 이상 판매돼야지만 손익분기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정비를 올리고 단위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빼고요. 자, 경영 분석은 그냥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재무 정보나 기업 내외의 여러 정보를 이제 이용해서 기업 활동의 적부나 심사하거나 기업 자본을 평가하는 신용 분석, 투자 분석, 내부 관리 분석 그냥 체크만 하고요. 재무 성과 평가는 재무 비율 분석은 이제 밑에 뭐 전략적 이익 모형 한번 읽어보고요. 재무 비율의 종류는 유동성 비율, 레버리지 비율, 활동성 비율, 수익성 비율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세요. 자, 유동 비율을 따지는 것은 유동 자산의 유동 물질을 나눠서 유동을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당자 비율이라는 것은 당자 자산을 유동 물질로 나눕니다. 레버리지 비율 같은 게 중요하죠. 이자 보상 비율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급이자 내고도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급이자가 내고도 남아야 된다는 거. 자, 활동성 비율 같은 건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 204페이지 가시면 활동성 비율 같은 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얼마만큼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류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눈다. 이 정도. 자,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고자산의 효율적인 판매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높다는 거. 회전율이 높아야 돼요. 총자산 회전은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했는가, 투하된 총자본의 활용도를 초과적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총자산 회전율도 높아야 돼요. 총자산 회전율도 높아야 좋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비율이라는 것은 뭐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본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이죠. 다 투자 수익률은 이제 소매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투자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총 마진이 얼마만큼 회수되느냐, 최고 회전을 모두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투자 수익률은 이제 평균 재고 자산을 나눠서 투자 수익률 매출액을 나눠서 곱하기 매출액 평균 재고 자산이다 곱하면 되고, 매출액 이익률에다가 재고 자산 회전율을 곱한다. 그래서 매출액 이익률의 총이익률로 재고 자산 회전율 또는 재고당 판매율로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니을번에 이제 중요한데, 한편 제품 구색을 계획할 때 고려할 사항 중에서 하나가 공간입니다. 따라서 매장 공간당 총이익 회수율이라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장 공간당 총이익 회전 이 회수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통 매장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 뭐 1000제곱미터다.
1000제곱미터당 총 회전 수익률이 얼마냐? 총 이 회수율이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매장 공간당 총 회수율을 나타내고 총이익과 재고당 판매 비율, 재고 강도, 매장 공간의 생산성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분석은 EVA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줄만 전략적인 이익 모형을 초점을 둔 변수로서 이외의 경제적 가치 분석이라는 기법을 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후 영업이익 마이너스 총 자본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의 유용성은 그냥 오른쪽에 전략적인 이익 모형과 같은 성과 기법이 자본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본 비용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가치 분석이 사용되고 있다. 경제적 가치 분석을 통해서 자본의 보다 효과적인 사용을 유도할 뿐 아니라 유통용의 성과를 또 극대화할 수 있다면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내용만 이제 살짝 읽어볼게요. 경로 구성원의 평가라는 것은 활동 기준 비용 평가, 직접 제품 이익 평가라고도 하는데요. 밑에 그 활동 기준 비용 평가는 우리가 1988년 쿠퍼와 카플란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것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한다. 그래서 물류 생산 서비스 기술 마케팅 판매 관리 소요된 비용은 물론이고 정보 원천 비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총 비용의 확인과 함께 이 비용을 구체적인 경로 기능과 흐름의 성과에 배분하는 거죠. 자, 리을 활동 기준 비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회계 자료를 유통 기능별로 재구성해서 재분류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경로 대안별로 기능 비용을 할당하고 세 번째는 경로 대안별로 비용 수익 분석을 한다. 넘기시면 이 직접 제품 이익 평가는 좀 체크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중요합니다. 자, 직접 제품 이익 평가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이제 GMROE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GMROE와 함께 직접 제품 이익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 두 제품의 재고량이 같아도 제품별 지불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재고 유지 비용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지불 조건보다 미리 판매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매상의 제품 매입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제품을 판매한다면 재고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제품에 따라서 실제 판매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매상 각 제품의 점포익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밑에 우리가 그 총 판매 이익, 회전율, 대금 지급 기간이나 그 DPP 영향을 주는 요인이 중요합니다. 지불 기간이나 보조금, 창고 수송 판매 이런 것들은 이제 물류 비용이죠. 창고 수송은 판매 촉진 비용, 판매 촉진 비용이죠. 판촉 비용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DPP는 이제 직접 제품 이익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통경로상에서 발생되어 제품 비용을 영향을 미치는 항목별, 직접 제품 비용들 모두 원가 계산에 또 반영이 되는데 원가에 대해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제품 비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창고 비용, 그다음에 수송 비용, 직접 점포 비용이 있다니 이렇게만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금 어려웠던 게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했지만 재무성과 평가죠. 그래서 앞쪽에서 다 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만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19강을 보는데요. 유통 마케팅을 정리를 할게요. 유통 마케팅. 그래서 우리가 유통 마케팅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하시고 지금 했던 이러한 활동성 비율 같은 것만 좀 체크를 하시고 여기는 좀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아야 된다는 것만 보시고요. 간단하게만 좀 보시고 제가 체크하고 별표 치는 거 위주로 좀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통 마케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